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망해간다는 소리를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겠지만 이 얘기가 와닿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거든요.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폭탄이 터진 것도 아니고 오늘도 지하철은 다니고 사람들은 출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진짜 망하겠어? 근데 그 생각 자체가 현대 사회에서 나라가 망하는 방식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국가는 물리적인 파괴로 망하지 않습니다. 요즘 나라가 망한다는 건 시스템이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망하는 것의 문제는 우리가 그걸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핸드폰 배터리 80%일 때랑 20%일 때 사용감 차이가 있나요? 거의 없죠. 전화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유튜브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직 괜찮다. 근데 15%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갑자기 화면이 어두워지고 저전력 모드가 켜집니다.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배터리가 빨리 닳기 시작합니다. 5%쯤 가면 확실히 체감됩니다. 아, 이거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삼성페이는 안 되고 카메라는 제한되고 기능이 하나씩 죽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충전기를 찾습니다. 근데 그때 충전기를 못 찾으면 그냥 꺼집니다. 찾더라도 다시 배터리 80%까지 올리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물론 핸드폰은 이럴 일이 잘은 없습니다. 배터리 표시 기능이 정확하게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 배터리 표시가 없는 핸드폰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구는 지금 배터리가 80%라고 하고 누구는 30%라고 하고 누군가는 이미 5%라고 말합니다. 결국 판단은 자기 스스로 해야 하는데 정작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이 배터리가 몇 % 남았는지 보는 눈을 가지는 건 너무 어렵고 복잡한 일이거든요. 인생 살기 바쁜데 언제 배터리 기능을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씁니다. 설마 아직 괜찮겠지, 적어도 반은 남았겠지. 그러다 어느 순간 훅 꺼집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하고 있는 게임이고 당연히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배터리가 몇 % 남았는지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해요. 근데 와닿지 않으시죠? 핸드폰이 꺼진다는 게 뭔지요? 평생 동안 한 번도 핸드폰이 꺼지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두렵지도 않고 사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꺼지면 어떻게 되는 건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핸드폰이란 시스템은 배터리로 굴러가죠. 마찬가지로 국가라는 시스템은 돈이라는 배터리로 굴러갑니다. 자, 그럼 배터리가 없다는 건 즉 돈이 없다는 거죠. 나라 통장에 돈이 없어집니다. 근데 뭐 나라 통장에 돈 없어진다고 내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집이 박살나는 것도 아니고 내 생활은 그대로 아닌가? 네, 아닙니다. 차라리 집이 박살나는 게 나을 정도일 거예요. 나라에 돈이 없으면 경찰, 군인 월급은 누가 주죠? 이 사람들 돈 못 받으면 일 안 할 거고 그러면 경찰이 없으니까 각종 범죄가 들끓을 거고 군인이 없으니 북한이 바로 쳐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죠. 그럼 전기는 어떨까요? 그냥 전기세 내면 전기 쓸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전기라는 에너지는 각종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한전에 팔고 한전이 그걸 또 우리한테 파는 구조예요. 복잡할 수 있으니 아주 쉽게 말하면 한전을 국가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공기업이라는 살짝 복잡한 형태이긴 한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국가라고 생각하세요. 국가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대량으로 사서 우리한테 싸게 팔아주는 거예요. 그럼 나라에 돈이 없으면 전기를 살 수가 없을 거고 우리도 전기 공급을 못 받겠죠. 발전소도 전기를 사줄 국가가 없으니 망할 거고요. 원시 시대로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아, 근데 이런 일까지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 나라에 돈이 없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있거든요. 선택지는 3개. 세금을 더 걷거나 복지 등 지출을 줄이거나 돈을 어디서 빌려오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앞에 2개는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부터 나라의 잔고 부족으로 인해서 세금을 더 걷고 복지를 줄이겠습니다. 이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욕이란 욕은 다 먹고 표심을 다 잃어버려서 다음 선거 때 야당에게 정권을 넘겨줘야겠죠. 그럼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득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 1, 2번 선택지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제일 만만한 3번 돈을 빌린다는 선택지만 남는 거죠. 우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죠. 그럼 국가는 어디서 돈을 빌릴까요? 국가가 공인한 종이를 발행해서 외국이나 국내 기업 또는 국민들 손에 쥐어주면서 말합니다. 이 종이랑 1000만 원이랑 바꿔주면 3년 뒤에 1000만 원도 돌려주고 1년마다 이자도 꼬박꼬박 챙겨줄게. 나쁘지 않네요. 원금도 국가에서 돌려준다고 하니까 원금 보장도 되고 이자도 은행 이자보다는 더 줄 거니까요. 이걸 국채 발행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채권을 발행해서 국내나 국외에 팔고 돈을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돈이 없을 때마다 만만한 3번 선택지를 계속 씁니다. 문제는 국가가 흔들릴수록 돈은 빌리기 점점 어려워지고 빌리더라도 이자를 훨씬 더 많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15%라고 소문난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싶을까요? 망할 위험이 있으니 빌려주고 싶지도 않을 거고 빌려주더라도 더 이자를 많이 줘야 빌려주겠죠. 그래서 돈을 빌리면 빌릴수록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돈을 빌려서 공무원, 군인들 월급 주고 전기 사서 뿌리고 하는데 국채 이자까지 내야 해요. 사람으로 치면 신용카드 빚이 계속 쌓이면서도 신용카드를 쓰면서 사는 겁니다. 갚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빚을 못 갚아서 국가 부도가 나겠죠. 그게 1997년 IMF 사태라고 보면 돼요.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국민들 금 모으기 운동 같은 거 하면서 최대한 연끌했었죠. 그게 앞에서 말한 경찰, 군인 없어지고 전기가 끊기고 원시시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까지 가지 않게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금을 많이 걷으면 됩니다. 물론 국민들 말고 국내 기업들한테요. 근데 갑자기 세금을 많이 걷는 건 기업들 경영에 타격이 있을 수 있고 열받아서 세금 많이 내주는 기업들이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윈윈하는 전략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자연스럽게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럼 기업이 돈을 많이 벌게 해줘야겠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당장 기업이 돈을 벌려면 일단 세금을 줄여줘야겠죠. 그래야 세금 신경 안 쓰고 많이 벌어서 큰 기업이 될 테니까요. 근데 지금 나라 사정도 안 좋은데 기업 세금을 줄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방법은 국민들이 기업의 제품을 많이 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쉽지는 않죠.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 국민들도 저축을 많이 하려고 하지 돈을 펑펑 쓰려고는 안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나라가 한번 하락세를 타면 뭘 어떻게 해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격한 내리막을 타기 전에 경사로 관리를 잘해서 살짝 내리막만 타고 다시 올라올 수 있게끔 유지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한번 내리막 제대로 타기 시작하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이 내리막 관리를 잘하고 있을까요? 내리막이라는 건 배터리 15%에서 급속도로 배터리가 떨어지면서 핸드폰이 꺼져버리는 구간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15%가 되지 않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15%에서 20%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위험해요. 왜냐면 국제전쟁 등으로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면 바로 15% 이내로 들어가서 강제로 급격한 내리막을 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25%에서 30% 정도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20% 이하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만 국제 변수만 생겨도 확 내리막을 탈 위험 구간에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보느냐? 나라가 보내는 신호들이 전부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이 중 하나만 흔들려도 일시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달러가 비싸졌다는 뜻이고 그만큼 원화가 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그럼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외부에서 볼 때 그만큼 위험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한국 원화를 들고 있는 게 예전만큼 안전하지 않다. 이 판단이 쌓일수록 외국인들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 합니다. 그럼 원화는 시장에 더 나오게 되고 공급이 많아지니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환율이 더 오르고 또 악순환의 반복이겠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 환율은 어떠냐? 1,400원대를 넘나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지금은 금융위기도 아닌데 환율이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사람들이 원화를 믿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조그만 국제 변수만 생겨도 원화 가치가 확 폭락해버릴 수 있는 내리막 직전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물가입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건 생활비가 비싸진다는 뜻이죠. 라면 한 봉지 예전에 700원 하던 게 이제는 1200원 합니다.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물가 좀 오르는 게 뭐가 문제야? 경제 성장하면 물가 오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오르면 문제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소비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물건값이 오르는 거면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다 수입하잖아요. 환율이 올라서 원자재 가격이 올랐어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모든 제품 가격이 올랐어요. 라면 만들려면 밀가루 필요하고 밀가루 만들려면 밀 수입해야 하고 밀 수입하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달러가 비싸졌으니까 라면 값이 오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경기는 안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 월급은 안 올랐어요. 오히려 실업자는 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라면 값은 1200원인데 내 월급은 그대로니까 라면을 덜 사 먹게 됩니다. 이게 소비 위축이에요.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 매출이 떨어지고 기업이 돈을 못 벌면 직원을 자르고 실업자가 늘고 소비가 더 줄고 이게 또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로 봐도 우리나라는 내리막 직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건 나라 전체가 이제 쉽게 돈을 쓰면 안 된다 라는 상태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행은 딱 중간에 끼어 있어요.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고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상황. 왜냐면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타격을 받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부터 줄입니다. 외식 안 하고 옷 안 사고 여행 안 가고 그럼 식당, 옷가게, 여행사 매출이 떨어집니다. 기업들이 돈을 못 벌면 직원을 자르고 실업자가 늘면 소비가 더 줄고 이게 시간차 없이 연쇄로 옵니다. 그럼 금리를 내리면 되지 않나요? 금리를 내리면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한국 금리 3%, 미국 금리 5%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미국으로 갑니다. 예적금만 해도 미국이 더 많이 주니까요. 이건 아까 말한 외국인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로 바꾼다는 뜻이고 그럼 시중에 원화 공급이 많아지니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환율은 더 오른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환율은 내리막 직전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처럼 버티고만 있는 거죠. 근데 이 버티기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미국이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 중국이 경기 부양으로 돈을 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 순간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터질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신호는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란 뭐냐면 국민들이 빌린 빚의 총합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 사려고 은행에서 빌린 대출, 자동차 사려고 빌린 할부금,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빚,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다 합친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이미 높다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세계 1위 수준. 국민들이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빚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조금만 흔들려도 버티기 힘든 수준입니다. 가계부채가 높다는 말은 몇몇 사람이 무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 빌리면 생활이 안 되는 구조가 돼버렸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대출은 선택이
저택이었죠. 지금은 대출이 기본값입니다. 안 빌리면 집을 못 사고 전세도 어렵고 버티기도 힘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위험해지는 순간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상황이 조금만 나빠질 때입니다. 금리가 조금 오르거나 소득이 조금 줄거나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바로 숨이 막힙니다. 이건 완충장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왜 문제냐면요, 국민들이 이미 빚으로 버티고 있으면 나라가 위기 때 개인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가 없습니다. 세금 올리기도 어렵고 요금 올리기도 어렵고 소비를 더 늘리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즉 국가의 안전판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높다는 건 이 뜻입니다. 나라 전체가 이미 저전력 모드로 살고 있다는 것, 조금만 충격이 와도 꺼질 수 있는 상태에서 겨우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4가지 신호를 한 번에 보시면 됩니다. 환율, 물가, 금리, 가계부채, 이 중 하나만 흔들리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4개가 동시에 같은 방향이면 그건 버티는 구간이 끝나간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직 진짜 위기가 터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본격화된 것도 아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미 터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 신호가 나온다는 건 기본 체력이 이미 많이 소모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를 비유적으로 말하면 20% 이하입니다. 아직은 핸드폰이 켜져 있고 통화도 되고 영상도 재생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직 괜찮다, 생각보다 멀었다. 근데 이 구간의 진짜 위험은 외부 변수 하나로 15% 아래로 바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 원자재 쇼크, 글로벌 금융 불안, 대형기업 부실, 이 중 하나만 터져도 관리 구간을 벗어나 급속 방전 구간으로 들어가는 건 거의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방법이 없는 거냐? 결론부터 말하면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국가의 배터리를 다시 채우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고통을 감수하는 것, 세금을 올리거나 복지 등 지출을 줄이거나 기업이나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하거나, 이 중 하나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지금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실업 늘어나고 불만 터지고 욕먹고 정권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면 고통은 짧습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아프면 당장 표가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과 내기도 힘들죠. 그럼 다음 선거 때 정권 바뀔 거고 욕은 욕대로 먹고 권력도 잃어버리니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택되는 건 항상 이겁니다. 미루기, 빚내서 버티고 문제 덮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기. 이게 포퓰리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 돈이라는 배터리는 충전이 아니라 천천히 소모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 이런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딜레마가 겹쳐버린 끔찍한 상황에서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는 빠르게 상황을 인지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을 너무 늦게 인지합니다. 왜냐면 국가는 끝까지 괜찮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은 절대 지금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위기 국면에서는 항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과도한 불안은 자제해 주십시오. 이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평상시는 지났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건 내 소득의 안정성입니다. 내 소득은 경기가 나빠져도 유지될까? 국가 재정이 흔들리면 바로 타격받는 구조인가? 내가 대체 가능한 사람은 아닌가?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망설여지신다면 이미 위험한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설, 부동산 관련 직업, 경기 좋을 땐 가장 빨리 돈이 들어오죠. 근데 경기 나빠지면 가장 먼저 멈춥니다. 국가의 예산이 줄어들면 공공사업부터 줄고 민간 분양은 바로 얼어붙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경기가 죽어 소비가 확 줄어버린다면 손님이 줄어드는 게 그대로 체감됩니다. 성과급 비중이 큰 직장인, 연봉은 괜찮아 보여도 보너스 인센티브가 실질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구조.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성과급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이 갑자기 빡빡해집니다. 국가 예산에 직접 연결된 직업은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공공기관, 공무원, 정부 사업으로 굴러가는 조직들, 예산이 줄면 제일 먼저 터지는 게 해고가 아닙니다. 임금 동결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릅니다. 즉 월급이 깎이지 않아도 타는 수준은 매년 내려갑니다. 복지는 당연히 더 없어질 거고 사람은 추가로 안 뽑을 테니 업무량은 더 늘어날 거고요. 그럼 괜찮은 직업이 뭐냐고요?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정신 차리고 더 잘 대응하느냐가 살아남을지 거지가 될지를 결정지을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선택지는 딱 2개입니다. 하나는 아 그렇구나 하고 영상 끄고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 구조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진짜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조를 이해한 사람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위험해지고 어디서 기회가 생기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 모든 기준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실 수 있게 고정 댓글 링크에다 정리해뒀습니다. 2번째 선택을 하실 분들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설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정리는 모두를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렇구나 하고 넘길 분들은 굳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 안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싶다면, 그리고 다음 위기가 왔을 때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고 싶다면 이 기준은 지금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는 시간도 선택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모든 내용 정리해 두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다만 이 구조를 이해하고도 아무 준비 없이 넘어가는 건 선택이 아니라 방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째를 선택하실 분들은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박범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